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독바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당장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거대한 큰 그림에 주목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테슬라 주가를 뒤흔들 3월 10일 미국 정부의 자율주행 중대 발표부터 LG 엔솔과의 초대형 배터리 동맹, 그리고 통신 시장을 통째로 씹어먹을 스페이스X의 미친 혁신까지 앞으로 우리 계좌의 운명을 바꿀 핵심 호재들을 함께 알아보실게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간단한 소식 먼저 보고 갈게요. 다가오는 3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6 소식으로 시작해 볼게요. 매년 이 행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발표해온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번에는 세상에 없던 칩을 공개하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예고하면서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인공은 바로 파인만이라는 최신 인공지능 칩인데요. 엔비디아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블랙웰과 또 올해 출시되는 루빈에 이어서 2028년 출시를 목표로 이 파인만을 개발 중인데요. 파인만에는 대만 TSMC의 1나노미터급 초미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를 뜻하는데 반도체는 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성능은 좋아지고 전력 소모는 줄어드는 엄청난 기술력을 의미합니다. TSMC는 엔비디아의 물량을 맞추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이 초미세 공정의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에 흥미로운 점은 엔비디아가 칩 생산과 포장 단계인 패키징 작업의 일부를 인텔에게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는 인공지능 칩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공급망을 더 튼튼하게 다지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GTC에서 파인만 칩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를 컴퓨터 속에 똑같이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과 컴퓨터 속 인공지능이 로봇처럼 물리적인 몸을 갖게 되는 피지컬 AI 등 다양한 차세대 기술을 선보이며 생태계를 더욱 확장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평가도 아주 뜨겁습니다. 투자 회사인 캔터 피츠제럴드는 엔비디아 주식을 더 사모으라는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거품론을 걱정하지만 엔비디아의 2026년도 물량은 이미 전부 완판되었고 2028년까지 주문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설비에 쏟아붓는 막대한 투자 덕분에 엔비디아는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이번 GTC 무대에서는 우리나라의 두 반도체 거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무대에 올라 엔비디아와의 협력 성과를 발표합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주는 초고속 8차선 고속도로 같은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이죠. 이게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이죠. 현재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루빈 칩에 들어갈 6세대 HBM4를 양산 중이고 올해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전체 물량의 3분의 1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번 행사에서는 HBM4가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는지 그런 발표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는 삼성전자 역시 최근 HBM4 출하를 공식화하며 추격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GTC에서 HBM4의 성능을 소개하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인 HBM4E가 엔비디아의 칩과 얼마나 완벽하게 호환되는지 분석한 결과까지 발표하며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미시간주 랜싱 공장에서 테슬라에 공급할 대규모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아주 중요한 소식이에요. 테슬라에 들어갈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용 배터리입니다. ESS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거대한 창고에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아주 커다란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줄여서 LG 엔솔이라고 볼게요. LG 엔솔은 여기에 리튬 인산철, 이른바 LFP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LFP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불이 날 위험도 적어서 이런 대규모 저장 장치에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자신들의 대규모 ESS인 메가팩의 튼튼한 네모 모양의 각형 배터리를 주로 중국 기업인 CATL로부터 받아왔는데, 이제 LG가 테슬라 맞춤형으로 이 각형 LFP 배터리를 생산하게 된 거예요. 배터리가 생산된 랜싱 공장은 원래 제너럴 모터스와 함께 만들었던 공장이지만 LG가 지분을 모두 인수하면서 완전한 단독 공장이 됐어요. 북미 최대 규모인 연간 50GW시의 생산 능력을 자랑하는 곳이죠. LG는 현재 이곳의 생산 라인을 LFP 전용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사실 LG 엔솔은 25년 7월에 약 5조 9천억 원 규모의 엄청난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지만 당시엔 고객사가 누군지 비밀에 붙여졌었는데요. 취재 결과 그 거물급 고객사가 바로 테슬라였던 것으로 확인된 거예요. 이번 계약으로 LG는 테슬라 에너지 사업에 아주 든든하고 핵심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요. 올해 주요 20개국 G20 국가들의 증시 성적표를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올해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곳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무려 38.7%나 급등했고 코스닥 지수 역시 24.5% 상승하면서 나란히 G20 국가 중 상승률 1위와 2위를 휩쓸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브라질이 17.2%, 대만이 16.6%, 일본이 12.9% 오르며 주로 신흥국과 아시아 시장이 펄펄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면에 우리가 평소에 가장 주목하고 많이 투자하는 미국 시장은 올해 들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5% 오르는데 그쳤고 S&P 500은 마이너스 0.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마이너스 2.6%로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불기둥을 뿜어내는 한국 증시의 강력한 상승세와 잠시 쉬어가는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의 자율주행 관련 정책 이야기인데요. 미국 자동차 안전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줄여서 NHTSA라고 부르는데요. 닉자라고 부릅니다. 이 닉자에서 다가오는 2026년 3월 10일에 아주 대규모 공개 회의를 연다고 해요.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교통부 본부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종일 진행하는 큰 행사고요. 자, 이날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요. 일부에서는 교통부 고위급 인사들이 기조 연설을 하고 자율주행 시스템, 즉 운전자 없이 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기술을 이끄는 업계 임원진들이 모여서 핵심 주제로 토론을 벌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작년 11월에 열렸던 자율주행 워크숍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단순히 모여서 이야기만 나누는 공청회가 절대 아니에요. 작년에 광범위한 의견을 모았다면 이번 3월 회의에서는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기업들이 만든 자율주행 차를 실제 도로에 어떻게 배포하고 테스트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안전 가이드라인을 확정짓는 자리입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의를 무조건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추진하는 로보택시나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의 속도가 결국 이 니자가 어떤 규제 프레임워크를 짜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나오는 가이드라인 방향에 따라 테슬라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의 주가나 상용화 일정이 크게 출렁일 수 있으니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은요. 테슬라가 작정하고 만든 6인승 패밀리 SUV 모델 YL에 대해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직접 밝힌 놀라운 디테일들을 싹 다 풀어드릴 건데요. 여기서 L은 롱휠 베이스의 약자인데요. 테슬라 엔지니어링 팀이 중국 팀과 직접 손을 잡고 온 가족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진짜 테슬라를 목표로 개발했습니다. 지금 이 모델 YL은 중국에만 출시가 되어 있고 한국에는 곧 출시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유럽에도 출시 소식이 나오긴 하는데 그건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차체 크기인데요. 테슬라는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인 휠 베이스를 기존 모델 Y보다 15cm나 훌쩍 늘린 거예요. 15cm면 이 차 안에서는 엄청난 공간 차이거든요. 이 길어진 뼈대에 맞춰서 지붕 라인도 다시 디자인하고
뒷바퀴부터 차 뒷부분 끝까지의 거리인 리어 오버행도 쫙 늘려서 차체 자체도 살짝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덕분에 3열까지 사람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완벽한 6인승 공간이 탄생한 거죠. 실내를 앞자리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1열은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의 편안함에 집중을 했고요. 앞좌석 쿠션을 앞으로 당겨서 다리를 편하게 받쳐주는 허벅지 지지대도 추가가 됐고요. 전면에는 새로운 16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고 해요. 특히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의 쿨링 기능, 즉 열을 식혀주는 기능까지 내장해서 스마트폰이 뜨거워지는 걸 막아준다고 합니다. 2열로 넘어가면은 길어진 공간에 짐가가 발휘되는데요. 가운데 자리를 비워두고 양옆에 하나씩 앉는 고급스러운 캡틴 시트가 들어갔는데요. 통풍, 열선, 쿨링 기능은 기본이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팔걸이가 스르륵 올라오고 내려가는 전동식 팔걸이까지 적용됐습니다. 3열 탑승자를 위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3열 전용 에어컨과 히터 송풍구를 따로 만들었고 뒷유리 쪽에 있는 보조 브레이크 등을 밖으로 빼내면서 3열 승객들의 머리 위 공간, 즉 헤드룸을 훨씬 넓게 확보했습니다. 오디오도 무려 19개의 스피커가 들어가서 빵빵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성능과 디자인 면에서도 테슬라다운 혁신이 돋보이는데요. 3열 승객의 승차감을 높이기 위해서 뒷바퀴 타이어를 더 크고 넓게 만들었고요. 차체 뒷면 아래쪽 디자인을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특히 차량 맨 뒷부분에 새로운 스포일러를 달았는데 이 스포일러가 고속으로 달릴 때 공기가 차를 밑으로 꽉 눌러주는 다운포스를 최대 100kg이나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차가 바닥에 착 달라붙어서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스포일러라고 하면은 이제 차 뒤쪽에 날개처럼 달려있는 거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영상을 보시면은 이 모델 Y의 뒤쪽에는 약간 일체형처럼 그렇게 날개가 설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공기 흐름을 기가 막히게 설계한 덕분에 공기가 차의 주행을 방해하는 공기 저항 계수가 최근에 새로 나온 신형 모델 3보다도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공기 저항을 덜 받으니 전기 덜 먹고 주행거리는 확 늘어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가족용 차인 만큼 실용성과 안전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트렁크 문 자체를 기존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짐 싣고 내리기 편하게 했고요. 트렁크에서 버튼만 누르면 2열과 3열 좌석이 바닥에 완전 납작하게 접히는 풀 플랫 기능을 넣어서 공간 활용도도 극대화했다고 해요. 안전 측면에서는 차체 뼈대부터 강화했습니다. 2열 좌석 아래에 크로스 멤버라는 가로 지지대를 새롭게 덧대어서 옆에서 차가 부딪혔을 때 차체가 찌그러지지 않고 승객을 튼튼하게 보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에어백도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측면 유리를 덮어주는 커튼 에어백의 범위를 뒷유리까지 쭉 늘렸고 3열 탑승자만을 위한 새로운 에어백까지 추가로 개발해서 넣었습니다. 기존 모델 Y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패밀리카를 완성해낸 테슬라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이제 우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스페이스X가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되는 위성통신 서비스, 일명 다이렉트 투 셀 기술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스페이스X는 이 스마트폰 직접 연결 서비스의 사용자당 최고 속도를 150메가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속도냐면 미국의 주요 통신사인 AT&T나 T-모바일이 제공하는 지상 5G 네트워크 속도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자, 한국으로 치면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빠른 5G 스마트폰 속도를 우주에서 바로 쏴준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기존에는 속도가 4메가 수준이라서 텍스트 메시지 정도만 겨우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0메가로 빨라지면서 고화질 영상 통화나 비디오 스트리밍, 대용량 데이터 전송까지 우주에서 다이렉트로 가능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스페이스X가 이렇게 엄청난 속도를 우주에서 구현하기 위해 에코스타라는 기업으로부터 2GHz MSS 대역 주파수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주파수는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전용 주파수를 새로 확보했다는 것은 데이터 전송 파이프, 즉 우주 데이터 고속도로를 아주 넓게 뚫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 더해서 스페이스X는 이 막강한 서비스를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해 무려
15,000개의 새로운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겠다고 규제 당국의 승인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서비스는 언제부터 쓸 수 있을까요? 스페이스X는 주파수 확보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2027년 말에 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경쟁자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현재 최대 120메가 속도를 목표로 미국의 통신사 AT&T 등과 손을 잡은 AST 스페이스 모바일, 그리고 애플과 끈끈하게 협력하고 있는 글로벌 스타라는 기업들과 우주통신 주도권을 놓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전망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의 통신 소외 계층을 없애기 위해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2025년 말까지 전 세계 2억 5천만 명에게 인터넷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벌써 2억 9,900만 명에게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면서 이 목표를 조기에 초과 달성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짜 다음 목표는 단순하게 인터넷선을 연결해주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인공지능, 즉 AI 경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거든요. 하지만 아프리카의 농업 지역이나 깊은 오지에는 땅을 파서 광랜 같은 통신망을 깔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선택한 핵심 파트너가 바로 지구와 우주 가까운 궤도에서 빠르고 지연 없는 인터넷을 쏴주는 저궤도 위성 스타링크인 거예요. 실제로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나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케냐에서 스타링크, 그리고 현지의 인터넷 업체들과 협력해서 농업협동조합 같은 지역 커뮤니티 허브 450곳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은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을 통해서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도구를 직접 활용해 농업 생산성을 쑥쑥 높이고 새로운 시장에 물건을 파는 방법까지 찾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소식을 종합해 보면요.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위성 인터넷은 예전처럼 산속에서 휴대폰이 안 터질 때 쓰는 비상용 통신망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스페이스X는 150메가라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앞세워서 우리가 매일 쓰는 지상의 5G 스마트폰 요금제를 완벽하게 보완하거나 아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스타링크가 우주에 깔아놓은 인프라를 활용해서 전 지구적인 AI 클라우드망을 완성해 나가고 있죠.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 흐름은 우주를 지배하는 기업이 미래의 통신과 AI 경제의 주도권까지 모두 쥐게 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초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